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5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KB금융에서 발표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보시면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약본인데요. 한국 부자는 지난 한 해 부자 수와 자산 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3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 명이 증가했죠. 이 중 서울을 포함해서요. 수도권에 무려 70.3%가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2만 2천 명이 증가했고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인 한국 부자는요. 2021년 말 기준으로 42만 4천 명으로 2020년 39만 3천 명 대비 3만 1천 명, 8%죠. 늘었고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도 2021년 말 기준으로 2,883조 원 전년 대비 10.1%, 무려 10.1% 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한국 부자가요. 70.3%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에만 전년 대비 2만 2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내엔요.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상구죠. 3구의 부자가 45.3%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5,100만 명이죠. 부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위기가 이제 부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2021년 말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규모는 2,361조 원, 엄청나죠?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고요. 이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 급등에 기인한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한국 부자 부동산 자산 규모 추이, 그 다음 부자 구분별 부동산 자산 규모 추이인데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요. 금융 자산이 38.5%, 부동산 자산이 56.5%로 전년 대비 금융 자산 비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요. 금융 자산 비중 38.5%와 부동산 자산 비중 56.5%로 구성됐다고 하고요. 부자 가구의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들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부자의 자산 세부 구성을 보시면요.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 가장 크죠. 그리고 유동성 금융자산 14.2%, 빌딩 상가가 10.8%, 거주용의 주택이 10.8%, 예적금이 9.5% 순이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한국 부자 가구의 자산 구성비 추이, 그리고 한국 부자 가구의 세부 자산별 구성비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부자는 지난 1년 어디에서 돈을 벌었고 향후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1년 한국 부자는요. 금융 투자에서 전반적으로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 반면에 이제 수익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1년 동안 한국 부자들은요, 금융 투자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투자는요, 거주용 부동산, 그리고 거주용의 부동산 모두 수익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래는 지난 1년 동안 금융자산 투자 성과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자산 투자 성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는 총 자산 100억 원. 엄청난 돈이죠. 100억 원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부자라면요,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 부자는 금융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부자의 기준이죠. 그리고 총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부자는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세무 상담, 경제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절세 관련 세무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부자들이요,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자산 분야는 국내 부동산 투자, 세무 상담, 경제 동향 정보 수집이었다고 하고요. 옆에 보면은 한국 부자의 자산 관리 관심 분야인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가 국내 부동산 투자죠. 역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요. 나름 방식으로 투자 계획도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들이요. 향후 자산 운용에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은 금리 인상 47%, 인플레이션이 39.8%, 이에 부동산 규제가 35.8%,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죠.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요. 35%, 세금 인상, 세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2.5% 등이 향후 자산 운영의 위험 요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위험 요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해서요. 단기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달러 매입, 그리고 주식 하락에 대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적합한 시기를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또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있고요. 정부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 대비해 관심 지역의 부동산 정보도 분석해서 투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향후 자산 운용 위험 요인, 그리고 향후 자산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계획이니까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 부자는요. 단기 금융자산 운용은 예적금으로, 중장기 운용은 부동산, 역시 부동산 투자죠.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향후 3년 정도 장기적 자산 관리 방향에 대해서 한국 부자는 향후 어떤 투자처를 유망하다고 생각했는지 알아봐야 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거주용의 주택, 다음은 이제 거주용 부동산이고요. 그다음 빌딩 상가, 토지 임야, 주식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엔요, 가장 유명한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었죠. 근데 크게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죠. 미국 주식도 그리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모두 지금 거의 손실, 거의 아니면 보합권에 거의 대다수 있어서요. 워렌 버핏도 엄청난 지금 자산 감소를 보였죠. 투자의 규제도 그런데 하물며 이제 개인들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29.5%포인트로 감소한 결과고요. 아래는 이제 향후 금융자산 유형별 단기 운용 방향, 향후 유망 투자처에 대한 중기 운용 방향입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자의 17%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중단한 선언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고자산 알 경우 투자를 중단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요. 잠재된 비상장 주식 시장을 알아보고 상장 전에 먼저 투자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선악겜이라고 부르죠. 한국 부자 중 이러한 선악겜이 비중이 8.3%였다고 합니다. 현재 투자 중인 부자에 비해 과거에 투자했다가 중단한 선악개미가 17%로 2배 정도 많았다고 하고요. 투자 중단은 금융 고자산가일 경우 증가했고 금융자산 30억 원 미만 부자의 15%, 3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의 부자 18.4%, 50억 원 이상 부자의 23.4%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비상장 주식 투자 현황, 그리고 비상장 주식 투자 꺼리는 이유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서가 49.8이죠. 한국 부자 중 7.8%만 현재 디지털 자산에 투자 중이라고 하고요.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거래소에 대한 불신,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가요. 2021년 11월 이후 디지털 자산 가격 하락. 얼마 전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잖아요. 거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한국 부자 절반 이상, 그러니까 58.3%는 향후에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투자하실 때 꼭 이 부분 판단 요소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디지털 자산 투자 현황,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 의향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신흥 부자는 전통 부자와 달리 어떻게 자산을 키웠는가? 중요하죠. 신흥 부자는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개인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30에서 49세, 금융자산이 10에서 20억 원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근 자주 회자되는 영리치가 나이 젊은 부자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신흥 부자는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하였다라는 점을 주목한 개념이라고 하고요. 신흥 부자는 전통 부자와 달리 근로소득 그리고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으로 종잣돈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신흥 부자가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기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된 부의 원천은요. 32.2%가 사업소득, 역시 사업을 해대나 봅니다.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다음이 상속 증여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 부자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나 상속 증여를 부의 원천으로 꼽은 경우가 더 많았죠. 신흥 부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하죠. 영어로. 규모는 7억 원이라고 응답했고 이들이 종잣돈을 모았던 주된 방법은 전통 부자에 비해서 근로소득을 모아서 14.8%포인트죠.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이 11.4%포인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자산이나 기타 자산 투자가 종잣돈으로 마련된 주된 방법이라는 거는 꼽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래는 신흥부자의 부의 원천, 그리고 신흥부자 종잣돈 현선 방법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부자는 종잣돈 마련 이후에요. 전통부자에 비해 주식 투자, 그리고 기타 자산 투자로 부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신흥부자가 목표로 했던 7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든 후에요. 현재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을 증식시켰던 가장 주된 방법은 주식 투자였다고 하고요. 다음은 거주용의 아파트, 예적금, 거주용 부동산 순이었다고 합니다. 전통부자와 비교해서요. 신흥부자는 주식, 예적금,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금, 보석, 디지털 자산 등 기타 자산으로 자산을 키운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재의 부를 축적한 경우는 전통 부자였다고 합니다. 신흥 부자는 향후 부동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요. 금융 자산을 늘리는 데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종잣돈 이후 자산 증식 방법, 신흥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 부자의 4분의 1 정도만 부자라고 인식한다고 하네요. 미래상에서도 자산을 중시하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통 부자 66.2%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한 반면에 신흥 부자는 4분의 1 정도의 26.4%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하고요. 미래상에서도 자산을 중시하는 그런 인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래는 신흥 부자의 부자 자각도, 신흥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미래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 부자는 투자의 기본인 소비, 지출 관리부터요. 금융,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신흥 부자의 가장 큰 자산 관리 관심 분야는 국내 금융상품 투자 36.8%, 이에 경제 동향 정보 수집이 32.2%, 국내 부동산 투자가 26.4%, 소비 지출 관리가 23%,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23%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흥부자는 공격 투자형과 적극 투자형을 합한 공격 지향형 투자 성향이 전통 부자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신흥부자의 자산 관리 관심 분야, 신흥부자의 투자 성향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 부자는 어떻게 자산을 운영했나? 이 부분도 궁금하죠?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비중 축소 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2021년 총자산 구성 변화를 보면 금융자산 비중은 점차 감소한 반면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점차 증가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중 비중 변화가 큰 상품은 주식. 2019년 12%죠. 2020년 14.5%, 그리고 2021년은 21.1%로 점차 비중이 줄어 금융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부자는 금융투자에서는 수익 손실을 오가는 경험을 했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 부자는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한 타이트한 부채 운용을 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국 부자는 43.8%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의 61.8%가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 오해죠. 자산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고 하고요. 종잣돈을 만들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까진 부채 활용보다는 적금, 예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금융부채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금융부채 확대를 통한 부동산 자산 매입보다는 가장 먼저 대출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우회죠. 그러니까 영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까지는 영끌보다는 부채와 적금, 예금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모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세대가 영끌한 부분이 어,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 저는 보이네요. 아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부채 운용, 한국 부자 이야기한 부채 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당 보고서를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유익한 부분도 많았고요. 또 어떻게 자산에 대해서 더욱 제 자산을 어, 불릴 수 있을까? 부자 되는 길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